네, 안녕하십니까. 음,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능력의 향상을 꾀하는 트랜스 휴머니즘의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비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런 시도, 인간 향상이라는 시도가 갖고 있는 어떤 도덕적 문제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입장, 비판적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향상을 비판하는 입장을 일반적으로 생명 보수주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bioconservatives 라고 하는데, 물론 이 비판하는 사람들을, 자신들을 이런 bioconservatives라고 불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싫어합니다. 매우 싫어합니다. 아마 이 용어 자체가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만든 그 용어인데, 그래서 그런지 좀 많이 싫어하기도 합니다. 왜 비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니까 좀 싫어하겠죠. 근데 이 용어 자체가 어쨌든 그들의 입장을 묶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표현을 좀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영화 한 편은 또 이야기했었죠. 뭐 지난 시간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가타카에 관한 영화를 잠시 했었는데요. 이 영화가 1998년, 지금부터 약 20년 전, 대략 20년 좀 넘었죠. 좀 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영화가 인간 향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생명보수주의자가 기본적인 입장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생명보수자의 어떤 기본적인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이 영화의 대립 지점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 영화를 제작하는 단계에서 아마 영화의 워킹 타이틀이라고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제8의 날, The Eighth Day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시면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클랩을 통해서 과제로 이 영화를 보시기, 요즘 그 유튜브로도 사실 이거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유튜브나 어떤 인터넷에 다시 보기 이런 것들 좀 돌아다니고 있기도 하고, 뭐 구매해서 보더라도 500원, 1000원? 옛날 영화니까 또 그 정도밖에 안 합니다. 안 하니까 한번 안 보셨다면은 지금 수업 들으시기 전에도 한번 더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영화의 타이틀, 맨 마지막 타이틀이 올라갈 때 두 가지 인용문이 나옵니다. 하나는 성경 전도서 7장 13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인용해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어, 아마 이 표현이 어떤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스러운 상황, 어떤 그런 것들을 인간이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의 경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인용문이 올라가고 다음 화면이 바뀌면서 또 다른 인용문이 나옵니다. 두 번째인데요. 나는 우리가 자연을 조작하려고 할 뿐 아니라 자연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할 것이라 생각한다. 윌러드 게이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주장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트랜스 휴머니스트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윌러드 게이런이라는 사람은 영화에 나왔는데, 제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이 구글을 통해서 엄청나게 검색을 해봤는데요. 별로 정보가 없고 그냥 사이카티스트 혹은 바이오 액티스트 라고만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표현들만 인터넷에.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분이고 어떤 뭐 대단한 저작이 있는 분도 아닌데 영화 감독과의 어떤 개인적 친분 때문인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아마 트랜스 휴머니스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닉 버스트먼, 닉 버스트로먼이라든지 사블레스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인용을 한번 해봤으면, 그 사람들 말을 인용을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뭐 윌러드 게이럴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하지 않아도 이 트랜스 휴머니스트의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마지막에서도 결국 두 입장, 트랜스 휴머니스트의 입장, 그리고 이 생명 보수주자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그리고 그 대립의 지점이 바로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대립하는지를 이제 영화 가타카가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영화 가타카를 우리가 뭐 더 좀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뭐 영화 클립 잠깐 한번 보고 올까요? 잠시만요. 영화 클립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를 배경으로 한 영화 가타카에는 우리 사회 속 언제나와 같이 계급이 존재합니다. 계급의 기준은 돈과 권력이 아니라 유전인자인데요. 빈센트의 꿈은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주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정적이고 자신의 꿈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성 유전자를 가진 채 하층 계급에 속해 있는데요. 그의 운명은 심장질환을 겪으며 범죄자가 되어 30살에 사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개발된 유전자 조작 기술은 이전 시대보다도 더욱 단단한 계층 사이의 벽을 만듭니다. 그는 바다 한가운데서 익사하려는 동생을 구해냈을 때 유전자의 우열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고 그것을 대하는 믿음과 정신이 결정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집을 나갑니다. 우성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엘리트만 선발되는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해 그는 우선 유전자 증명을 대신해줄 대리인이 필요했습니다. 그 대리인이 우성 유전자만을 가진 제롬이었습니다. 그는 유명 수영 선수였지만 사고로 척추를 다쳐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빈센트는 제롬의 유전자 증명을 빌리고 그와 비슷한 외모를 갖기 위해 렌즈를 착용하고 부족한 키를 키우기 위해 수술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주 항공회사인 가타카로 들어갑니다. 빈센트는 신분을 감추고 제롬으로서 우주 비행사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성 비행을 일주일 남겨두고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현장에서 발견된 그의 눈썹으로 용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습니다. 신분이 노출될 위기에 처하지만 극적인 순간에 진범이 잡혀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빈센트가 제롬의 유전자 증명을 빌리지 않았더라면 혹은 못했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전자 조작 기술을 가진 이 사회는 어느 때보다도 냉혹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어른이 된 모습과 겪게 될 질병, 그리고 수명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한지 유전인자를 조작해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유전자의 우열로 가려진 계층에 갇히게 되는데요. 사회는 각 계층의 사람들에게 유전인자, 즉 기준에 걸맞는 이상을 부여합니다. 열성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나름의 삶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성 유전자를 가진 제롬에게도 스스로 기대하는 그리고 정해진 운명 같은 삶이 있습니다. 유진에게는 수영 선수로서 1등을 하고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 남들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사회가 부여한 그의 삶인데요.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유진은 삶의 목적을 잃었습니다. 영화가 주인공인 빈센트에게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지막 유진의 모습을 통해 예외 없이 모두가 계층에 종속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영화 잘 보셨나요? 네. 그, 영화 외에도요,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링크를 걸어드렸는데, 영화 외에도 지금 이 가타카가 제기하고 있는 어떤 생명공학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내용을 크게 이제, 연대 여르복학과 연구윤리원인 그 김상등 박사께서 적어 놓으신 게 있습니다. 결혼할 때 유전자 진단서를 요구한다. 뭐, 우리가 취업할 때, 가타카에서 보던 것처럼 취업할 때 어떤 이력서 대신에 우리는 이제 자신의 DNA, 유전자 증명서를 낸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의 뭐 특질, 재능, 성격, 건강, 그리고 평균 수명, 질병 여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그런 유전자 정보가 더 중요한 게 아니냐라는 내용이고 또한 자식이 아프게 되면 이거는 부모 탓이다. 우리가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역시 너무 우리는 맞춤 인간이 될 수 있지 않는 건가. 하지만 이 유전자 치료가 자본 논리와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 있는 사람들에게만 더더욱더 이 유전자 치료 혹은 유전자 변형과 조작을 통해서 이 인간 간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러한 윤리적 문제를 담고 있는 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꼭 시간 내서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우리 자료로 돌아올게요. 우리 자료로 이제 돌아오게 되면요. 영화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하나의 모티브는 인간과 신의 자식이라는 어떤 대비점입니다.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어떤 인간의 운명, 능력, 이런 것들과 DNA 등등의 여러 가지 관계,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와 혹은 뭐 유전자 결정론이라는 그런 주장들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이름들이 사실상 상당히 상징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빈센트 프리맨입니다. 이름 자체에 프리맨이라는 프리가 영어가 들어있어서 상당히 영어로 치자면 자유로운 인간이라는 걸 어떤 암시하고 있고 배역으로 나오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제롬 유진 모로라고 하는데 유진이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유제닉스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하고 관련된 우생학적 내용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에는 어떤 유전자 조작에 따른 어떤 새로운 유전자 계급이 출현하고 우성 인자를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상층 사회와 열성 인자로 이루어진 하층 사회의 대립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장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개입이라는 문제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사회적 공정, 정의의 문제, 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영화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소개시켜드린 그 글에서 또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사실 영화의 클립을 보면 죄송합니다. 주인공의 직장을 구하려고 하죠. 직업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이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유전자 내용을 보고 이 사람이 우성인지 혹은 열성인지에 따라서 직업의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사회.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사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면접을 보러 갔는데 기본적으로 유전자 정보가 없으니까 이 사람 원래 그 주인공은 유전자 정보가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력서에 묻어 있는 침이라든지 등등 악수를 나누면서 뭐 손에 묻은 땀 혹은 음료수를 마시면서 컵에 묻은 그 사람의 타액 이런 거 가지고 유전자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유전적 성향 혹은 소질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이걸 통해서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유전자 차별 사회가 아주 생생하게 이 영화에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입장을 우리가 생명보수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들 생명보수자의 기본적인 주장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 본성의 변형에 대해서 생의학적이거나 과학기술적인 계획을 통해서 변형시키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물학적 조건을 근본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부정적이다. 혹은 규범적 문제 때문에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으로 이 사람들의 입장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트랜스 휴머니즘 보다는요, 오히려 생명보수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요. 대표적으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마지막 학자라고 부를 수 있는 하버마스, 요르겐 하버마스, 독일의 아주 유명한 비판 철학자죠. 우리 철학가의 홍익교 선생님이 하버마스의 제자시죠. 그리고 뭐 홍익 선생님이 하버마스로 논문도 학위를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는 마이클 샌델. 제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강의를 잘합니다. 뭐 그 사람의 책의 내용보다는 강의를 상당히 잘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의 제자는 아니지만은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한식당에서 비빔밥을 맛있게 비비고 있는 이 마이클 샌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옆에 딱 가가지고 마이클 샌델 맞죠? 나 지금 막 박사학위 논문 쓰고 있는데 당신의 책이 내 박사학위 논문 레퍼런스에 들어간다. 만나서 영광이다. 라고 하니까 딱 저 보자마자 한국 사람이라는 걸 다 알더라고요. 오히려 이 마이클 샌델은 미국 철학계에서보다는 한국에서 더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주변 철학을 하고 있는 다른 뭐 외국인들을 만나봐도 윤리학이나 정치 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마이클 샌델이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 철학을 전공한다 하더라도 다른 분과 철학을 하시는 분들은 모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철학뿐만 아니라 워낙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 더 유명하신 분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의 종말을 쓴 유명한 정치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와 같은 사람들이 이 생명 보수주의자의 어떤 캠프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책들이 대개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번역되어 있어요. 아마 빼놓지 않고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하버마스나 샌델이나 후쿠야마의 주저들 역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흥미로운 것은 이들 책 이름을 출판사에서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번역해서 이제 제목을 바꿀 때 조금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샌델의 영어 책 제목 중에 하나가 The Case Against Perfection, 완벽성에 대한 반대되는 경우, 반대되는 케이스,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할 텐데,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후쿠야마 책은 Our First Human Future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가난한 자 유전자, 부자 유전자. 그렇게 대립을 이렇게 강조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책 번역만 보면 이 책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책들이 모두 영어 제목이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모든 책들이 거의 다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기를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기 쉬워요. 찾기 쉬워요. 굳이 검색을 하고 가지 않아도, 웬만한 큰 서점에 가서 인문사회 베스트셀러 혹은 뭐 히트 그런 책들 가보면은 여기 하버마스, 샌드, 후쿠야마 책은 많이 있습니다. 철학 그리고 정치 이쪽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비판이 가능할 겁니다. 인간 형상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일종의 범주를 한번 시켜봤는데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비판은 이런 어떤 인간 형상,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생겨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 위험 같은 것들이죠. 뭐 안전 문제, 기술과 그 기술의 남용, 악용으로 인한 어떤 문제점,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도 있겠고, 뭐 그래서 크게는 환경 오염, 어떤 생태계 파괴 이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실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인간 향상 기술도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다양한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자동차를 개발할 때 오히려 환경을 보호한다. 맨 처음에 포드가 이게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때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 왜? 자동차 이전에 말이 다녔죠. 말이 길거리 다니면서 막 똥 싸는 거예요. 그 말이 쉬어가는 곳에서 뭐 또 먹어야 하고 물을 먹어야 되니까 너무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환경을 보호한다라고 해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동차가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어떤 내연, 내연기관의 엔진이 사라지고 이제 전기 자동차가 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또 다른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지 아닐지 좀 지켜봐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간 향상 기술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보자면은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까지도 내포한다고 할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두 번째 비판이 우리가 소개했던 가타카에서 잘 다루고 있는 하나의 평등 문제, 뭐 사회의 정의의 문제입니다. 인간 향상 기술이라는 것들이 최초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가격,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최초의 수혜자는 아무래도 돈을 가지고 있거나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계층일 가능성이 많고, 그랬을 때 이미 어떤 사회적인 계층 격차가 있는데, 이런 기술들이 도입됨에 따라서 기존의 계층의 격차가 더 확대되고, 혹은 극단적으로 새로운 계급사회가 출현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요, 약간 종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데요. 인간의 오만함입니다. 영화 타이틀에 나왔던 그런 표현이 아마 이 인간의 오만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인간이 마치 어떤 신의 역할을 대신해서 생명이나 자연을 마음대로 다루는 것, 주무르는 것. 그것 통해서 어떤 뭐 자연 혹은 생명에 내재되어 있는 신성한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비판이 또 가능하겠죠. 네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비판은 이제 자율성, 우리의 자율성이 아니라 후손의 자율성, 자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생물학적 특성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말 그대로 그 어떤, 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생물학적 특성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선택은 주체가 누굴까요? 태어나는 아기일까요? 아니면 뭐, 부모일까요? 당연히 부모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부모가 어떤 자신의 야망, 욕망, 내가 못했으니까 넌 이걸 해야 해. 라는 그런 선호, 혹은 뭐, 자책감, 자격심,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아기가 어떤 식의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능력을 가질 것인가들을 인위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그 아이가 가져야 할 자유의 능력 혹은 자율성의 조건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가능하겠죠. 이게 이제 여기 후쿠야마나 샌델을 죄송합니다. 누구냐? 제가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것인과 동시에 이런 똑같은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철학자 중에 이제 한스 요나스, 무지의 자유를 설명합니다. 무지의 자유. 내가 나의 미래를 모를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에게 어떤 유전적 조작을 하지 말라라는 입장을 이제 한스 요나스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대로 선택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대학 입시도 그럴 테고, 뭐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럴 테고, 나중에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그럴 테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완벽하게 제 자유의지로 모든 걸 선택한 건 아니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물론 지금까지도 보이스카우트를 하고 있어요. 보이스카우트. 이거, 보이스카우트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카우트를 하고 있는데, 음, 사실 보이스카우트 제가 하게 된 계기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저희 어머님하고 좀 친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한테 3학년 때 뭐 가정통신문 같은 게 있죠. 그런 거 이제 집에 전해드라라고 이제 받아오는데 저는 그런 거 잘 전달 안 했어요. 그냥 다 까먹었어요. 까먹고 있었는데 이제 그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우리 집에 저희 어머니가 식당을 하시거든요. 그 식당 곳에서 식사를 하셨나 봐요. 네,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 어머니께 지금 우리 학교에서 보이스카웃을 모집한다고 운영이 한번 시켜보라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 때 보이스카웃 그 남학생들이 보이스카웃 그 제복 정복 이 아무튼 유니폼을 입으면은 그것 모습이 되게 멋있었나 봐요. 부럽기도 하고 우리 어머님은 좀 뭐 생활이 어려워서 못했다 뭐 그런 거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머니께서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은 꼭 시켜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 강제로 들어갔어요. 뭐 RCY도 아니고 아람단이라고 그때 있었습니다. 아람단도 아니고 보이스카웃을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동국대학교에 온 것도 어떻게 보면 제 의지가 조금 아니에요. 철학을 하고 싶다라는 거는 제 의지였는데 네, 어느 학교 철학과를 가느냐는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는 딱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희 고향에 있는 국립대학교, 전북대학교라고 국립대가 있었거든요. 예, 지방 사람들은 그 지방에 있는 국립대가 서울대 다음으로 큰 줄 알아요. 뭐 크기도 하고요. 전북대 철학과 아니면은 제일 제일 높다는 서울대 철학과 아니면은 동국대 철학과. 그래서 왜 동국대 철학과냐라고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열정적이신 불교 신자세요. 불교 신자. 그래서 동국대학교가 불교학교니까 동국대학교 철학과까지는 허용하겠다. 허용하겠다는 뭡니까? 등록금을 보태주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등록금만 갖고 있었으면은 뭐 어느 학교 철학과 성적만 된다면 갈 수 있었겠죠. 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동국대 철학회에 와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여러분도 만나 뵙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들이 결국은 제 선택은 아니었었어요. 예, 부모의 의지가 조금 반영된 게 많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유전자 추적을 통해서 어떤 생물학적 특성을 선택할 때 아이에게 부모의 의지가 많이 담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마이클 샌델의 비판인데요. 이 인간 향상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 바람직한 태도가 충돌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삶의 진정성, 혹은 authenticity, 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샌들은 우리의 어떤 삶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우연성을 하나의 선물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 향상이라는 것들이 가능해지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다양한 조건들을 우리가 선택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결국 어떤 삶이 갖고 있는 진정성, 노력의 가치 이런 것들이 훼손된다는 이야기겠죠. 결국에는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유전자 축적 혹은 기술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까지도 이제 지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약간은 거칠게 우리가 몇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일단은 후쿠야마, 샌델, 하마마스 이런 순서대로 그 비판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쿠야마입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철학자이면서 정치학자입니다.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 과거 구소련, 지금 러시아가 이제 몰락을 할 때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을 써서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정치학자, 철학자입니다. 또 일본계 미국인이기도 하고요. 저도 학부 때 교양 수업에서 이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의 책을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 내용도 처음 들어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미국에서 발행되는 Foreign Policy라는 책이 있는데 잡지예요, 일종의. 네, 이 잡지에서 당시에 여러 세계적인 석학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위협하는 위험한 생각들, 사상이 있다면 그게 뭐가 있겠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해가지고 2004년 정도에 게재를 한 적이 있어요. 흥미롭게도 다른 사람, 다른 학자들은 테러, 지구온난화 등 다양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미 겪고 있었던 문제들을 언급을 했는데, 이 후쿠야마는 재미나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이미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당시만 하더라도 이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생소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마 15년 전 정도 됐겠죠. 그랬을 때 상당히 흥미로운 주장을 한 셈이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랜스 휴머니즘이 뭐야? 막 그랬을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후쿠야마는 Our Post Human Future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 자체도 상당히 흥미로운데 포스트 휴먼이라는 개념이 이 책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인간 이후 왜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시대가 휴먼 시대라면 그 뒤의 시대인 포스트 휴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전망을 하는 책이고요. 부제로서 생명공학 기술 혁명의 어떤 결과라는 이제 이야기를 그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들은 미래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려될 문제가 생명공학적인 다양한 기술들의 결과, 인간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책 서문에 보면은요, 이제 서문에 보면은 이 사람이 약간 자신의 역사의 종말에서 내렸던 결론들을 약간 수정하고 있긴 해요. 제가 그 책을 쓸 때 정치학자로서 사회 경제적인 그런 정치 사회 경제나 어떤 정치 경제적인 요소들에 있어서 그런 원래 좀 그때 그 당시 이 책을 쓸 당시에 경제학적인 관심이 있어서 그걸로 분석을 했지만 그래서 중요하지만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제 재판될 때 서문에서 밝히면 다시 그게 뭐냐 바로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 책을 쓸 무렵에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 혹은 인간의 사회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후속적으로 이 Our Post Human Future를 쓰면서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 우리의 사회에 인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 분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책, 그러니까 프란시스 휴쿠야마는 이 책에서 흥미롭다고 볼 수 있는 주장이 뭐냐?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존엄성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일단 인간 본성이라는 개념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아마 29페이지 정도 되는가? 27페이지, 8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건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간 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 사이에 밀접한 관계에서 주목을 해봅니다. 뭐 유엔 인권 헌장, 우리나라의 헌법, 여기서도 인간 존엄성 이런 명제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사실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 자체, 특히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주장. 이것은 칸트, 거슬러 올라가자면 칸트, 또 거슬러 올라가자면 뭐냐, 칸트 이전에 존 로크, 더 올라가자면 데카르트, 중세 건너뛰고 더 올라가자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까지도 다 이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다 우리 인간은 동등한 어떤 능력 혹은 어떤 것들을 다 똑같이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인간 그래서 모두가 다 평등하게 존중받을 그러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에게 존엄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이게 후쿠야마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쿠야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으로서 본성이 인간이 어떤 하나의 도덕적 존재로서 갖는 지위, 그리고 인간이 갖는 존엄성,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어떤 인간이 존엄한 존재, 혹은 도덕적 존재로서 무조건 자연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 우리 인간을 존엄하게, 도덕적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후쿠야마는 인간의 어떤 도덕성, 이 자체가 사실은 인간 본성에 후대하고 있다. 그 같은 거다라고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이 성립되기 위해선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를 수 있는 인간 본성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러면 도대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인간 본성이 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요. 후쿠야마는 여기서 상당히 과학적인, 더 보면 과학 친화적인 좀 그런 생각을 제안합니다. 이미 어떤 진화 생물학을 포함해서 다양한 과학들이 잠시만요. 이게 지금 녹화가 제대로 되고 있나 확인 좀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네,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 들었지만은 녹화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한 3시간 떠들었는데, 4시간 떠들었는데, 녹화가 안 된다? 아, 정말 힘들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얘기했냐? 우리 인간의 보편적 본성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말하기 위해서 후쿠야마는 상당히 과학 친화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미 어떤 그 진화 생물학을 포함해서 다양한 과학자들이 자연적 존재로서 인간의 특징이 뭔가라는 것을 많이 알려주고 있죠. 하루가 다르게 지금도 그 DNA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간의 비밀이 좀 풀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쿠야마는 그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화 생물학을 비롯한 모든 과학들이 알려주고 있는 종으로서의 인간의 어떤 지능적인 행동이라든지 외적인 특성의 총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런 인간이 종적인 존재로서 가지고 있는 지능적인 행동이나 다양한 특질들의 어떤 집합은 기본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유전적인 요소에 기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유전적 요소들이 발현을 위해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전체적인 특성, 하나의 복잡한 전체, 뭐 컴플렉스 홀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인간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쿠야마는 그렇게 정의될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을 변형시키는 것, 그게 인간 향상에 사실 시도하는 거죠. 그렇죠. 인간 향상이 인간 본성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변형을 시도할 때 전혀 의도하지 않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가능하다면서 인간 존엄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파괴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인간 본성 자체가 태어나면서 가지는 것과 그리고 환경과 영향을 받으면서 서로 성립이 되는 건데 우리가 유전자적 조작을 통하게 되면은 본성 그 자체가 본성 그 자체가 파괴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 본성 자체가 파괴되면서 결국에 뭐까지 파괴됩니까? 본성에 의해서 존중받고 있었던 존엄성 자체가 이제 파괴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주장,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했었던 이 주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후쿠야마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후쿠야마의 이런 주장을 논증의 형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논증의 형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걸 이제 후쿠야마는 이제 X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논증을 요소 X 논증이라고 합니다. 요소 X 논증이라고 하는데 후쿠야마가 요소 X라는 말도 본인이 직접 쓰기도 해서 이제 요소 X 논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일단은 후쿠야마가 인간 존엄성을 기초하고 있는 또는 근거 짓는 어떤 본질적인 성질로서 그런 어떤 요소 X가 존재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때 요소 X라는 것이 인간의 자연적 본성이 되는 거죠. 이때 X라는 걸 쓴 이유는 일종의 미지수 X라는 겁니다. 미지수 X.
정확하게 정의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X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 짐작을 해봅니다. 두 번째 전제로서 후쿠야마는 이런 요소 X는 우리의 도덕적 선택, 능력이라든지 혹은 사유 능력으로서 이성이라든지 혹은 감정적 능력과 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독특한 특징들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어떤 복잡한 전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요소 X는 인간의 다양한 특징들을 설명하거나 혹은 그것들의 총합으로서 어떤 복잡한 전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 향상은 이런 요소 X를 변형하거나 파괴시킴으로써 인간 존엄성을 위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후쿠야마의 논증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소 X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후쿠야마 책을 아무리 봐도 이 요소 X가 무엇인가 이 명확하게 우리 철학가가 좋아하는 거. 이 한 문장으로 줄여봐 이거. 그렇죠. 네가 네 생각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다면 네 생각은 정해져 있지 않아. 네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 뭐 이렇게 우리 저의 지도 교수였었던 석사과정 지도 교수였었던 정성호 선생님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후쿠야마도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요소 X가 뭔지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이르지 않아요. 근데 한 구절에서, 그렇죠. 한 구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뭐냐면, 요소 X는 인간의 본질이며,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인간이다라는 점이다. 상당히 뭐, 특별한 내용, 뭐, 요소 X에 대해서 특별한 정보를 주는 것 같지는 않죠. 그냥, 결국 요소 X는 그냥 그것이 인간이다. 라는 겁니다. 요소 X는 그냥 그것이 인간이다.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성질이라는 정도의 그 추상적인 규정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면서 만일 모든 인간이 존엄성에서 사실상 동등하다는 것에 근거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후쿠야마는 X라는 것이고 이 X라는 것은 결국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어떤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소 X 때문에 인간이 사실 난 동등하다. 그리고 존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소 X는 인간의 본성을 구성하는 도덕적 선택이나 이성적 판단 능력, 감정 능력과 같은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창발하는 성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판단의 어떤 능력, 감정의 능력,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뭐 감성적인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창발하는 또 다른 성질, 그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면서 그 본성은 모든 인간이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면서 따라서 모든 인간은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창발, 즉 이머전시라는 말은 어떤 철학 쪽에서는 상당히 좀 독특한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뭐냐면은 창발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존의 어떤 것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이전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거나 그것으로부터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성질, 새로운 속성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을 바로 그때 그것을 창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그런 본질로서 X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성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쿠야마는 이런 요소 X라는 것이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은 갖고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인류 진화 역사 시점에서 중요한 질적 도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종의 창발적 도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은 갖고 있지 않지만 인간은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인간은 그런 진화론적인 자연적 본성에 기초해서 창발적 도약을 통해서 요소 X를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요소 X 때문에 모든 인간은 존엄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프란시스 후쿠야마 본인 스스로도 이야기했듯이 과연 그 전체로서 모든 어떤 성질들이 결합된, 창발된 그 요소 X가 도대체 뭐냐? 그것이 어떻게 생겨나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전히 신비한 세계, 서프라이즈 한 것으로 남아있다라고 책의 말미에 또 고백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후쿠야마의 주장에서, 잠시만요. 네, 그럼 이제 후쿠야마의 주장에서 왜 요소 X를 건들게 되면 잘못되었는가?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왜 잘못 건들면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한 후쿠야마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요소 X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복잡한 전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복잡한 전체라는 말은 그 복잡한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겠죠. 그랬을 때 이 후쿠야마는 이런 요소들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extremely interconnected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그랬을 때 이 복잡한 전체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일부를 건드게 되면 그 일부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관된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결과 이 통일적인 전체 자체에 어마어마한 예측하지 못했던 영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시계 여러 가지 부품이 있는데 어떤 탭 하나가 딱 빠지게 되거나 고장이 나면은 시계 전체가 움직이지도 않죠. 서로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구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꿀벌이 멸종한다. 라는 한때 그런 말이 있었죠. 꿀벌이 멸종하니까는 물고 해가지고 인류의 생존까지도 영향을 받는 모든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서로 중요한 요소들로서 각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즉 유기체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하나가 빠짐으로써 유기체적 과정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다 국면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러한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잡한 전체라고 할 때, 가령 인간의 어떤 우리가 향상을 한다고 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지능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는 좀 더 지능이 좋은 어떤 방식으로 인간을 개선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런데 좀 더 나은 지능, 좋은 지능을 갖는 거는 괜찮겠죠. 혹은 뭐 또 감정적으로 우리가 사랑이라든지 어떤 따뜻함, 뭐 온화함, 이런 것들은 인간이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속성들이고, 반면에 뭐 비겁함, 뭐 객기, 호전성,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나쁜 특성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좀 더 많이 갖게 하고 호전성을 줄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인간이 갖고 있는 좋은 특징과 나쁜 특징을 구분하고 좋은 특징들을 강화시키고 나쁜 특징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마 인간 향상의 어떤 방식이 될 건데,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것은 살리고 나쁜 것은 제거되느냐?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모든 것들은 다 전체적으로 유기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좋은 것을 하나 향상시켰다, 나쁜 것을 하나 없앴다라고 했을 때 그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결국에는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삶의 중요한 가치들 자체가 파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환경 파괴 같은,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복잡한 나비 효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딱 후쿠야마를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후쿠야마가 가장 중요하고 있는 뭐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좀 더 얘기를 해보면은 뭐 음,
뭐 지능,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할 때 정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 나쁜 것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능을 높인다. 모든 인간에게 좋을까요? 히틀러, 조두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지능을 높게 한다? 글쎄요,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렇죠. 또 뭐 호전성 나쁜 것 같긴 하지만은 전쟁하면은 군인들에게는 호전성이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나 자신을 방어할 때, 정당방위할 때, 그때만큼 호전성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한 뭐 질투, 이 질투심이라는 거, 경쟁심이라는 거, 이것도 다 제거하게 돼버리면, 나쁜 거라고 다 제거해버리면, 질투 같은 걸 제거해버리면은, 글쎄요, 사랑이라는 게 성립될 수 있을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경쟁심? 이런 것도 제거해버린다? 그럼 어떤 발전이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 나쁜 것이냐라는 식으로. 그랬을 때 어떤 고통이라든지 죽음 이런 것들 우리가 그 인간의 삶에서 부정적인 요소들인데 그래서 가능한 고통을 덜하고 죽음을 극복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후쿠야마가 생각할 때 인간 향상들을 시도하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인간 삶에서 가장 숭고한 순간들 우리가 감동을 받고 좀 숭고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사실은 이런 고통이나 죽음과 맞서 싸우는 과정이랄까? 가령 우리가 TV를 보면서 말기암 환자를 볼 때, 이런 분들은 자기의 유한한 종말에 대면해서 그러면서도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감동을 받지요. 근데 만약 죽음이라는 것에 우리가 극복 불가능한 하나의 한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삶에 어떤 숭고함을 부여할 수 없게 된다면, 그래서 영원히 산다?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다? 그러면 사실 죽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경건함, 이런 숭고함이라는 것은 없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아마 후쿠야마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게 이제 제가 한번 살짝 해석해본, 어, 것입니다. 이런 바탕하에서 이제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혹은 인간에 대해서 한 가지의 변형을 시도하려는 것, 어떤 인간 향상을 시도하려는 것 자체를 통해서 결국에는 인간의 본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사라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뭐, 그 다음 마이클 샌델이나 하버마스 넘어가기 전에 이런 후쿠야마가 제시한 X논증, 요소 X논증을 통해서, 앨런 부캐넌이라는 그 생명윤리학자가 있는데 이 앨런 부캐넌이 후쿠야마의 논증을 조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후쿠야마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극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전체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는 경험적인 주장이라는 거예요. 경험적인 주장. 부캐넌이 봤을 때. 그 말은 진화 생물학과 같은 그런 경험과학으로부터 정당화가 필요한 주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경험과학에서 참 거짓이 좀 밝혀져야 되고 타당성이 확인돼야 될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후쿠야마의 주장이. 그러면서 후쿠야마는 그런데 현재의 인간 본성,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다양한 본성이라는 것이 아주 오래된 장기적인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잘 조절되어 있는 일종의 균형적인 체계라는 것을 이제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후쿠야마는. 그런데 이 균형을 잡고 있는데 그걸 잘못 건드리면 균형이 파괴된다. 조화가 망가진다. 라고 이제 후쿠야마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잘 균형 잡힌 체계로서 변할 수 없는 혹은 변하지 말아야 될 어떤 고정된 본성이 있다. 그것이 요소 X다. 라고 하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는 지금 어떤 인간 유기체라는 것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본성들이라는 것이 오랜 진화이고 그 오랜 진화라고 부르는 것들의 자연적 소산이다. 우리가 이렇게 또한 진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소 X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자연적 진화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자라오고 균형 잡혀왔는데, 이런 것들을 깨게 되는 것은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이게 후쿠야마의 주장인데, 그런데 이것은 부캐넌이 보기에 경험적인 수준에서 결코 이것이 진화 생물학으로부터 타당하게 뒷받침되는 주장이 아니라고 비판을 합니다. 후쿠야마의 주장은 경험적인 수준, 특히 이제 진화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범주의 주장인데, 근데 진화 생물학으로서 오히려 타당하게 뒷받침되는 주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건 부캐넌 자체 그 사람도 이제 뭐 생물학자는 아니고 철학자이기 때문에 아마 부캐넌도 뭐 자신이 이건 진화 생물학적으로 틀려라고 말하려면 이제 생물학자들의 검토나 확인이 좀 필요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부캐넌이 이런 비판을 했다라는 것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캐넌은 어떤 유기체도 지금 현재 존재하는 어떤 유기체도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는 관점에서 진화의 정점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계속 진화 중이라는 거예요. 서밋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좀 타당한 얘기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지구의 환경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변하고 유기체라는 것은 항상 적응과 반적응이라는 끝나지 않은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우리가 바이러스 병원체 같은 것들 예를 들어보면요, 알 텐데, 그렇죠. 저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바이러스 생기고 거기에 대한 주사라든지 항체 같은 거 생기면 또 다른 적응을 하게 되고 계속 변형된 새로운 병원체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화의 적응, 반적응 이런 과정은 끊임없이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그래서 인간의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무적인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되게 10만 년 전 정도에 형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지금도 인간은 사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근본적인 틀은 아직 그렇게 안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씩 특히 진화라는 것은 또 일시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씩 작은 특성들이 점진적으로 변하면서 그것이 축적되면서 큰 변화가 나오는 건데요. 인간도 여전히 환경에 끊임없이 변하고 그리고 그 적응 과정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 적응해서 정점에 이르는 고정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 본성이라는 것도 고정된 어떤 무엇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북해는 비판입니다. 그래서 진화라는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라면 인간의 경우에도 어떤 변화하지 않는 항구적인 영원한, 항구적인 본성이라는 것을 가정할 수 없다라고 북해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세 가지 관점, 이 세 가지 개념을 들어서 이제 부캐넌은 후쿠야마를 이제 비판을 하는데요. 뭐, 첫 번째는 단원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모듈러티. 컴퓨터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컴퓨터 조립을 할 때, 저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조립 이런 거 잘하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기숙사에 있을 때, 여기 기숙사 당시에 3명 있었는데, 한 명은 제 동기였었고, 과 동기였었고, 다른 한 명은 컴퓨터공학과 선배였었어요. 근데 그 선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컴퓨터를 스스로 조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자주 봤었어요. 조립을 하는 것. 조립을 할 때 다양한 부속들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게 다 모듈이거든요. 모듈. 이때 모듈이라는 것은 철학 쪽이나 인지과학 쪽에서 어, 부분이라고도 이해를 합니다. 부분. 부품이라기보다는 부분으로 이제 모듈을 철학 쪽에서는 많이 이해를 하고 그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즉 다른 어떤 부분들과 상대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함축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생각할 때 그 시스템들은 다양하게 그것을 구성하는 내부 모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모듈들 사이에 일종의 방화벽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묘들의 변화가 생기더라도 그 묘들의 변화가 다른 어떤 묘들들에 끼치는 변화라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생물체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배아가 성체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모듈들 사이의 방화벽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모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다른 전체 시스템이나 다른 하부 시스템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끼치는 정도가 제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모듈에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풀리지 않고 또 다른 피해나 손상도 그 해당 모듈에만 국한된다. 그런 효과를 갖는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시스템 전체가 굉장히 불안한 시스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생물학적으로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한 하나의 생물학 장치가 단원성이라는 겁니다. 단원성. 그래서 각각 하부 모듈들 간에 경계를 둠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후쿠야마가 말하고 있는 극단적 연결성 논제와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잉여성이라는 건데요. 이때 이제 잉여적인 하나의 백업 시스템 같은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어,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던 것들을 완전히 갈아엎는다든지 새롭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진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진화되는 시스템에는 항상 아주 오래된 시스템과 최근에 바뀐 시스템들이 또 공존하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 컴퓨터들을 보세요. 요즘은 이제 윈도우 10으로 다 바뀌었지만은 예전에는 뭐 윈도우 10이 바뀔 때쯤에는 XP도 있었고요. 9은 뭐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7, XP 7, 10이 같이 쓸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XP는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상대적으로. 항상 오래된 체계는 그 하부 체계 같은 경우에는 역사도 깊고 고정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래된 체계가 갖고 있는 특징들과 최근에 생겨난 어떤 시스템의 특징들이 상호 공존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하나의 똑같은 일을 하는 것들이 두 개, 세 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새롭게 생겨난 특징들의 일부가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과거에 오래된 체계가 갖고 있었던 것들을 한 번 더 중복되게 갖게 되는 그 이념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특징과 오래된 특징들이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백업적인 방식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의 극단적 연결성 논제에 대한 주장과 상치 않은 충돌이라고 부키너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은요. 사실 이거는 제가 생물학을 잘 몰라서 아주 저희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해서 그냥 어떤 가져온 내용을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생 세분화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네요. 캐널라이제이션. 네, 캐널라이제이션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생체로서 발달하는 발달의 진행을 교란시키는 유전적 배경이나 환경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표현들을 계속 만들어내고자 하는 후생적인 발달 체계의 경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전형이 표현적 특질로 발달되는 과정에서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그것들을 어떻게든 그걸 표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라고 해요. 그랬을 때 유전형의 잉여적인 잉여성, 여러 개의 잉여적인 유전형이 여러 개가 있는 그런 걸 뭐 이야기하겠죠. 그런 것들이 어떤 발생 세분화를 구성하는 주요 메커니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생 세분화의 개념은 결국에 어떤 형질이 성공적으로 발달해서 표현되는 경로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개의 경로가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경로가 손상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필연적으로 그 형질의 발달이 제외된다.
봉쇄된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 표현에 나타나는 특질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역시 그 극단적 연결성, 후쿠야마의 주장을 상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키너는 단원성, 잉여성, 발생 세분화와 같은 진화 생물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한 이런 개념들이 후쿠야마가 생각하고 있는 극단적 연결성과 충돌하는 내용이므로 사실은 극단적 연결성에 대한 후쿠야마의 주장은 생물학적인 경험과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생물학적이고 경험과학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잘 정당화되기 힘든 주장이고 혹시 거짓일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요. 기본적으로 자연 선택이라든지 뭐 어떤 진화적 과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후쿠야마가 말하는 극단적인 연결성과는 상충한다는 겁니다. 사실 진화라는 것은 사전 계획이 존재하는 과정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이제 또 보게 되면은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어떤 가장 최적의 설계를 선택하는 과정도 사실은 아니에요. 가장 최적의, 가장은 아닙니다.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어떤 유기체가 직면한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전자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임시적인 방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진화라는 것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주어지는 당면 문제에 대해서 임시 방편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서 쌓여지는 맹목적인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최적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패치드 되어 있는 다양한 것들이 누더기, 패치드 되어 있는 그 누더기처럼 모여 있는 과정이지 이것을 극복해서 딱, 이것을 극복해서 딱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최적이거나 혹은 뭐 사전적으로 예측된 혹은 의도된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진화라는 과정이 결코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보존하고자 하는 본질이 있는 건 더군다나 아니다라는 거죠. 특히 인간 종이라는 관점에 국한해서 본다면 진화가 보존해야 될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도덕성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진화는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패치된 것처럼 딱딱딱딱 누더기처럼 막 붙은 거니까 사실 인간이 인간 역사를 통해서 지켜야만 하는 어떤 존엄성, 도덕성, 본질적인 특성 이런 것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왜? 그런 본질적인 특성이나 존엄성은 보편적인 것인데 사실 인간은 진화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어떤 보편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맞게끔 일시적으로 진화를 조금씩 해왔다 이런 겁니다. 뭐 진화 자체를 해왔다 이게 보편적이다 수는 있겠지만 진화 그 자체가 보편성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진화는 우리 인간만 합니까? 동물들도 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진화는 또 인간의 특성이 아닐 수도 있겠고요. 진화라는 것은 결국 기존에 있는 가용한 자원들 대충 끼워 맞춰서 여전히 변화에 노출되어 있는 불안정한 결과물을 산출하는 과정인 겁니다. 이것이 진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최대한 잘 해봐야 지엽적인 혹은 국지적인 의미의 최적성을 달성할 뿐이고 그것이 환경이 바뀌거나 시대가 바뀌면 결국 또 국지적인 최적성도 상실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문제를 잘 해결해가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문제에 대한 최대 좋은 해결책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에 후쿠야마가 생각했던 것처럼 극단적으로 연결된 특성들로 이루어진 유기체가 존재했다면 사실 그것은 진화적 과정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뜻이 무슨 얘기죠?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 변화에 굉장히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멸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뭐 요새 생물 다양성 같은 이야기들이 뭐 있거든요. 결국에는 환경의 변화라든지 변이에 잘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상당히 다양한 것들에 노출됨으로써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한 것이지 만일에 극단적으로 연결된 특성으로
이루어진 유기체가 존재한다면 이미 멸종했지 지금까지 살아남아있을 가능성은 없다. 이것이 부캐넌의 주장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딱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난 자가 강한 것이다라는 말. 아마 부캐넌은 이 이야기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딱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의미, 논의를 통해서 사실은 어, 전체적인 극단적인 연결성에 대한 후쿠야마의 주장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후쿠야마가 인간 본성을 문제 삼는 이유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후쿠야마가 우려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자연적인 어떤 상태 변형, 파괴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도덕적인 특성을 포함해서 인간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다양한 가치라든지 인간성 자체의 변형이나 종말로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극단적 연결성에 대한 후쿠야마의 주장은 경험적으로 거짓이라 하더라도 이 후쿠야마가 가지고 있는 우려라는 것은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는 않냐라고 생각하는 전 또 해봅니다. 후쿠야마의 책을 인용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의도되지 않은 영향이나 예측할 수 없는 비용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사람들의 생명 공황에 대해 표하는 가장 깊은 두려움은 결코 공리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이익 관계라든지 이유는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공리주의처럼. 그것은 생명공학 기술이 종국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인간성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지 모르는 두려움이다. 인간성이란 인간성이란 역사적 과정을 통해 인간의 조건에 대해 발생된 모든 명백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의 의미를 뒷받침했던 어떤 본질적인 성질이다라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인간성일 텐데요. 후쿠야마는 여기서 인간성이라는 것은 아까 요소 X와 같은 인간 본성이라고 쓰고 있지만 그와는 조금 다르게 하나의 규범적인 의미로서 가치적인 의미로서 인간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 그 인간성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가치 있는 인간성이 있다면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즉 인간 본성이 보편적으로 있냐 없냐? 그것도 물론 후쿠야마 생각에서는 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인간성이란 것에 대해서 가치 있는 인간성이 정말 있냐라고 한다면 그 가치가 과연 뭐냐? 가치 있는 인간성이란 뭐냐?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이런 것 등등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런 고민을 통해서 인간됨의 의미, 인간의 가치의 의미,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의미, 이런 것들까지 한번 연결해 볼 수 있다. 그런 이유에서인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인간 본성을 문제 삼는 후쿠야마의 근본적인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에 대한 후쿠야마의 주장이 틀렸다 하더라도 도대체 인간이라는 존재를 의미 있게 만들고 인간이라는 것이 왜 가치 있는 존재인지, 왜 존엄한 존재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반성해보고 과연 인간 향상이라는 시도는 인간 존재의 가치, 의미, 중요성에 대해서 그것을 파괴하거나 혹은 부정하거나 그런 위험성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후쿠야마가 제기한 어떤 문제의 중요성, 그러니까 후쿠야마 인간 본성에 대한 후쿠야마의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인간됨의 의미, 인간됨, 가치 있는 인간, 존중받는 인간, 그냥 그것을 어떤 본성을 가졌길래 우리는 가치 있는 인간이고 어떠한 본성을 가졌길래 우리는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건가? 그런 의미랄까요?
인간성의 가치에 대해 묻고 있는 후쿠야마의 물음 자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조금 더 검토하기 위해서 인간 본성 개념을 조금 더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본성 했을 때 영어는 뭐 휴먼 네이처죠. 네이처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하나는 본성이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네이처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말에도 본성과 자연은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그 뜻 자체는 상당히 밀접해요. 우리말의 좋은 점은 바로 이 두 가지 의미가 조금 더 비교적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해보면 일단 자연의 개념이 좀 먼저입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들, 인공적이지 않은 것들이죠. 동식물들이나 어떤 여타의 사물들처럼 자연적으로 한자 의미로 말하자면 그들 스스로 존재하는 것들, 이것들이 다 자연이잖아요. 자연은 인공적인 것에 대비돼서 자족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본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 특성 이런 것들 이야기하죠. 혹은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본질이라는 겁니다. 본질. 본질. 원래의 성질. 근본적인 성질. 그래서 본질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녹화가 되고 있나? 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자연과 어떤 본성을 구분하고 나면 인간의 본성이 꼭 자연적일 필요가 없는 그런 본성이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가능성이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인간 본성 혹은 자연 이런 것들이 신성한 거다. 신이 만들어 놓은 혹은 자연주의라고 말하는 우리가 흔히 꼭 수구적인 신들을 끌어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은 신성한 거야. 자연은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인간 향상이라는 것이 과학기술을 통해 어,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자연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왜 본성은 자연에 우리 부여받은 거고 자연적인 거라면은 인간 향상은 그것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즉 자연적 본성이 갖는 걸 변화시키는 건데요. 이미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혹은 자연적 본성이라는 것 자체가 신성한 거고 가치 있는 건데요. 마치 인간이 신의 자리를 밀쳐내고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자연의 신성함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가능할 수 있겠죠. 이런 입장을 좀 대변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 레온 카스라는 윤리학자입니다. 레온 카스. 사실 이 사람은 일종의 기독교적인 뭐 그런 백그라운드를 깔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이라는 것에 가장 그 자연적 인간의 자연적 본성이라는 것 자체로부터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윤리, 가치 문제까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도덕 규범이 거기에 내재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메타 윤리학적으로 보면은 그 메타 윤리학 용어로 보면은 그 자연 실제로 도덕 규범이 우리 실제 하는데 자연에 실제한다. 자연론 혹은 자연 실제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키는는 이런 입장을 어떤 규범 본질주의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카스의 주장이 이런 겁니다. 부키는을 봤을 때 카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카스는 어떤 출산이라는 것이 아이를 낳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어떤 방식, 그러니까 섹슈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뭔가 무성적인 방식, 섹슈얼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 복제 같은 것을 예를 들어보면요. 인간 복제는 성적인 어떤 과정에 개입되어 있지 않죠. 출산은 자연적 과정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합니다. 심지어 카스는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 당시 그 프레지던스 카운실 온 바이오틱스라는 것에 좌장을 맡았었습니다. 성적인 출산의 과정에 있어서도 출산이라는 것은 사랑의 결과물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개입되지 않은 어떤 그러한 출산은 사실 성적인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잘못된 거다.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합니다.
보수주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마 조지 부시 공화당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카스의 입장은 상당히 요즘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음, 좋은 표현으로는 근본주의, 나쁜 뜻은 아닌데 우리가 나쁘게 사용하고 있는 뭐 보수 혹은 뭐 우파 이런 그 입장이 좀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네,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고민해야 할 것은 특정한 종교를 가정하지 않으면 과연 자연이라든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근본적으로 신성한 가치가 있는가? 여기서 한번 의문을 제기해 보시는 거죠. 정말 자연적인 것이 근본적인 것인가? 자연적인 것이 정말 신성한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입니다. 왜? 자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건 자연적으로 있는 건데 이게 왜 신성해? 뭐 그런 의문인 것이죠. 그런데 가치라는 것은 하나의 규범적인 겁니다. 어떤 값이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 값이 있는 것. 자연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건가, 가치 있는 건가, 혹은 값이 있는 건가, 라는 것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의문시해 볼 수 있다는 것. 그랬을 때 인간 향상을 주장하거나 유전자 변형 등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연적 과정이 근본적으로 가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렇다고 무가치는 아니겠지만 그냥 중립적인 어떤 것이다. 자연에는 가치가 무가치는 생각하고 말 그대로 자연적인 건 원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돼야 이제 여기서 변형을 통해서 이제 인간 향상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자연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결국에는 자연은 신성하다. 이런 것들은 과거 인류의 원시적 사회에서 가졌던 친화적 관점의 유산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계속 이 인간 향상을 주장한 사람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어떤 뭐 과학이나 철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연이라는 것을 자연 과학을 통해서 밝혀지는 물리적 과정, 화학적 과정, 생물학적 과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그냥 물질적 과정일 뿐이지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이 H2O로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데 H 큰 2O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H2가 결합되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어서 그걸 분리시키면 안 되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소 원자 두 개가 그 산소 원자 한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 H2O가 물이라는데 그 H2가 어떤 가치가 있어서 결합되어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분리시켜도 문제가 없다. 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과거 자연과학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인간은 어떤 자연이라는 것을 하나의 신이라는 개념, 꼭 기독교적인 뭐 창조주적 신은 아니더라도 모든 만물의 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연의 운동을 이해하려고 했던 하나의 이해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런 이해 방식의 유산이 자연이라는 것은 신성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더 이상 21세기 현대 관점에서는 타당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자연과학, 자연적인 거라고 해서 전부 좋은 건가? 라는 겁니다. 가치가 아니라 이제 좋은 건가라는 거 한번 가볼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좋은 건가는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뭐 이런 측면을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 우리에게 좋은 결과 가져다 줍니까? 암, 말라리아, 치매, 노화, 뭐 기아, 그런 것들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줘요? 아프면 행복해요? 아니죠. 고통, 인지적 결함,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전부 자연적인 것들인데 우리가 이 자연적인 것들 통해서 갖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들입니다. 그럼 아프면 병을 치료해야죠.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연적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그 자연을 개선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픈 게 자연적인 거니까. 그런데 낫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아픔, 자연스러운 고통에 개입을 해서 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의 자연적
결코 인간의 자연적 본성이라는 것이 신화적으로 관여하면 안 되는지 그런 영역인지 우리가 충분히 비판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적인 것이 그런 의미에서 규범적인 올바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어떤 오랜 생각이었습니다. 카스 같은 사람들은 자연적인 것이 규범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출산은 섹슈얼한 것이기 때문에 섹슈얼하게 낳아야만 출산이고 어섹슈얼하게 한 출산은 출산이 아니다. 잘못된 출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조금 우리 연결 지어보면은 뭐 사이보그나 혹은 뭐 AI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어섹슈얼한 생명체 또는 어섹슈얼한 인간을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어섹슈얼하게 인간을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역시 이 생명 보수주의자들은 반대를 할 것입니다. 사실 철학에서는 이 자연적인 사실로부터 규범적인 올바름을 도출하려면 이것은 옳지 않다. 일종의 이걸 자연주의의 오류라고도 매우 유명한 그런 오류라고도 이제 이야기했었죠. 그런 그 논리적인 오류가 있어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하는 거. 자연 그 자체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해가 진다. 여기에 가치 혹은 규범성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해가 뜨는 건 이건 자연현상인데 그래서 올바르다, 아름답다 이거 할 거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또 어떤 규범성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해가 뜬다. 지 동쪽에서 해가 떠야만 하고 서쪽으로 해가 져야만 한다? 라는 가치적인 용어로서 치환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치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이러한 생명보수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신성함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신성한 본성이 아니라 도대체 인간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이제 종교가 아니면 이제 다시 또 과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종교적으로 안 됐죠. 이제 과학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백신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오든지 해야 할 겁니다. 즉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은 인간 본성에 대한 그런 생각은 아마 이 사무엘스라는 철학자가 인과 본질주의라는 이 주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인간 본성이라는 것은 인간과 연관되는 다양한 특징적인 속성들이거나 어떤 규칙성을 인과적으로 설명해주는 경험적으로 발견 가능한 일군의 메커니즘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겉으로 외모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신체적 활동을 하고 또 나의 정신적 작용을 통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요. 그런 인간, 나라든지 혹은 우리 인간종을 설명해주는 공통적인 특성들을 가능하게 하는 인과적 기제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인과적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런 인과적 본질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전형적인 인간이 공유하는 특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전형적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건 어떤가 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고 하나의 일종의 통계적인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 대부분의 전형적인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인과적 본질이고 사실 또 우리가 많은 인간 중에서 또 인간마다 다양한 장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잖아요. 인간들마다. 그랬을 때 어떤 이런 인과적인 본질을 모든 인간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인과적 본질 중에 일부를 결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본질이라는 것은 꼭 인간만이 가져야 될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것.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인과적 본질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가까운 종인 침팬치라든지 유기견 종들도 공유하고 있을 거고 포유동물과 공유할 수 있는 거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인간적 본질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고 사실상 인간의 어떤 활동, 형태, 특성을 설명해주는 인과적 기제, 그걸로써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자라는 것이 이 사무엘스의 주장입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인간 본성을 그렇게 이해하고 나면 인간 향상의 시도가 그런 인간의 본질에 대해 어떤 변화를 초래하고 그것이 어떤 위험한 결과를 내포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본성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시간적인 척도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데 아까 인간 본질로서의 인간의 본성을 하나는 계통 발생적인 관점입니다. 이건 진화의 긴 공간 속에서 인간종이 형성되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자연 선택의 과정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랄까? 인간적 본성을 만들어내는 시간적 척도 단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개체 발생입니다. 이건 이제 수정배아로부터 하나의 개연으로 생체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발달 과정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조건화 혹은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능력, 특징들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개체 발생적 과정이 인간의 본성에 인과적 본질 형성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적 척도는 동시적인 싱크로니한 건데요. 싱크로니한 과정으로서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말을 할 때 나의 두뇌라든지 나의 혀라든지 다양한 근육들이 동시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되는 인간의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동시적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시각을 처리하거나 언어를 산출하거나 기억체계,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소위 심리학에서 많이 연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동시적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인간 본성이라는 것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시간적 수준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사실은 인간 향상이 개입하는 어떤 인간 본질의 시간 척도는 사실 개체 발생적 메커니즘이거나 동시적 메커니즘입니다. 사실 개통 발생적인 것은 간접적으로는 연관이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시간 척도는 개체 발생적,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시적인 메커니즘, 다양한 인지적 능력, 시각 능력, 청각 능력 향상 이런 것들이 동시적 메커니즘에 개입하는 거죠. 그러므로서 어떤 하나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특성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인간 향상이라고 이제 인간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 향상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과적 본질, 인과적 메커니즘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제 우리가 사이보그가 될 수도 있고 기계파를 달 수도 있고 혹은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지금과 전혀 다른 뭐 지금 보통 IQ가 뭐 평균이 100 내외가 정상이라고 하는데 변형된 인간들은 IQ가 300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랬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인과적 본질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인과적 본질은 매우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어떤 인간 향상을 통해서 변화된 인간들을 사실은 인과적 관점, 인간 메커니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종이 될 가능성까지도 우리는 배제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기계와의 결합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생물학적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생물학적 존재가 앞으로 어떤 미래의 인류 혹은 인류의 후손은 이런 생물학적 관점으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기계나 전기적, 전자적 요소를 포함하는 혼종적인 그런 존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존재를 일컫는 표현이 이제 바로 포스트 휴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 향상의 문제가 제기하는 물음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이나 인간의 삶의 양식을 구성하는 다양한 가치 체계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새로운 삶의 형태, 삶의 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 우리는 앞으로 뭐 그런 삶이 과연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즉 포스트 휴먼적인 삶의 양식이라고 부름 붙인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새롭게 상상해보고 과연 우리가 바라는 사회, 이런 사회가 원하는 사회인가, 그렇지 않은 사회인가를 한번 이 시점에서 되짚어봐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